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연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인데요.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역사가인 에릭 홉스범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은 바로 선배 여성들의 치열한 노력과 투쟁 속에서 이만큼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운동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민주주의 없이는 페미니즘이 성장할 수 없다. 페미니즘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명제를 잘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국에 세 번에 걸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한국의 여성 정책과 여성의 지위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대단히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요즘은 외국을 나가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중혁명을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 경제형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민주주의 혁명, 두 가지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보면 민주주의 혁명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공업화의 성공은 또 자동차, 전자, 이동통신 같은 하이테크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을 설명할 때 늘 하는 얘기가 1945년 우리가 해방됐을 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47불이었고 우간다랑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3만 불이 넘어서 8위까지 경제 규모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13위로 내려가서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성공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한국은 36년이라는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쳤고 또 1960년부터 88년까지 28년 동안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변되는 군부 세력 아래에서 군부 독재 체제에 살았습니다. 그런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주체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서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는요. 남학생은 머리가 귀 밑에 몇 센치, 1cm인가 이상 제가 센치 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내려가면 길거리에서 경찰이 조사해서 그 머리가 그 아래로 규정보다 내려가면 바로 즉결 심판해서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여학생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학생은 무릎에 몇 센치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잡혀서 유치장에 가서 하루나 이틀 유치장에서 벌을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회에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군부 독재 시대 한국 사회죠. 그런데 1987년, 아까 88년 얘기 잘못했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성공해서 문미나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서 노력했고 반부패나 탈권위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선거 승리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군부 독재가 아닌 수평적인 국민들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사회를 가져왔습니다. 87년의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는 좀 진보적인 여성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돕기, 뭐 동네 버려진 밭이 있으면 그 밭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열무를 심어서 총각김치를 담아서 이웃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은 주로 여성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군인들이 가지만요. 심지어 한 10년 전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런 사례 보는데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가서 군인들이 일하면 거기 가서 군인들 밥 해주고 또 홍수난 집 가서 청소해주고 하는 역할을 여성 단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뭐 몇몇 단체들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 여성 단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군부 독재가 군인 정부가 하는 방공 정책에 동원돼서 대상화됐습니다. 방공 걸기 대회 이런 거 하면 여성 단체들은 대대적으로 동원이 돼서 독재 국가의 정책에 공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해서 이들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데요. 가족계획 운동,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야단인데요. 저희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는 형제가 4명이었는데요. 보통 6명, 9명 되는 집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가족계획 운동 활발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종로이가 종각 사거리예요. 큰 버스를 세워 놓고요. 지나가는 남성들 저기 막 설득해 갖고 불러다 그 자리에서요. 수술했어요. 아이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수술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았으니까 그 시기에 사실은 여성 단체들이 가족 계획을 하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뭐 허례허식을 없애자 해서 생활개혁 운동 이런 거를 했죠.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아마 90년대를 기억하는데 경기도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성우 교수란 분이 대전 지역 조사를 했더니 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이 바로 이런 보수적 여성 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새마을 부녀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 각종 의사협회, 미용사협회 이런 데 4분의 1 이상이 속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여성, 물론 이분들 중에 부분적으로는 여성 권리 개선 운동을 한 분도 있지만 주체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여성단체 대표들은 그 끝나고 나면 대부분 비례직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가는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여성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처음에 부족한 자본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가 부평공단, 아까도 구로공단, 마산공단 이런 곳에서 전자산업과 주로 섬유산업을 유치해서 봉제산업을 유치해서 10대나 20대 어린 여성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루에 1불 정도의 임금을 주고 12시간에서 14시간 일하고 보통 밤새는 노동은 뭐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각성제 먹고 일하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1945년 이후에 빨갱이로 몰려서 거의 노동운동에 금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방 이후에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면서 이 여성 노동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여성운동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풍모방, 해태제가, 반도섬유, 지금의 LG 패션이죠. 이런 데서 대대적인 파업과 여성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노동운동의 하나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여성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87년에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보셨지만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울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87년에 새 여성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왜 시작됐냐면
그때까지 많은 여성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잡혀가고 고문도 당하고 학교에서 제적되고 했지만 운동을 했는데 이 여성들이 '여성 문제가 좀 심각하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여성 노동자들이 성평등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우선 공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제대로 임금을 받고 노동 시간을 8시간 지키는 그런 생존권 투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열악한다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여성들의 여성 운동은 독재가 타도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그때 우리는 시작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단지대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는 대신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온 공장지대에서는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운동은 바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성들의 일단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87년에 6월 항쟁이 성공하고 시민들이 몇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니까 여성들이 이제는 '여성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해서 이때 저희는 새 여성 운동이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여성회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제 여기에 또 노동자회 같이 최근에 여성노조도 생겼죠. 여성민우회.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함께 우산 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1987년에 만들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 발전은 했지만 너무 여성의 상황이 열악하니까 이미 한국은 그때 OECD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외국에서 오는 해외 원조가 개발 원조금이 ODA가 끊기는 상태에서 독일이 이 여성 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 갖고 외국에 영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인터뷰를 했더니 그 담당자였던 그러니까 쉔베르크 박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산업은 발전했는데 너무 불균형적으로 여성 지위가 열악해서 자기들의 규정상으로는 OECD 국가에 들어간 나라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이효재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이화여대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서구의 여성학 이론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YWCA나 교회 여성운동이 가족법 개정운동이나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매춘 관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과 함께 매춘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지만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우리가 새 여성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까 제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의 이중혁명의 성공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새 여성 운동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가 됐는데 해외 영어 논문이 부족해서 그 사실은 이게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영어 논문을 좀 쓰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 여성 운동의 저는 특징은 함께 그리고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서구의나 유럽이나 미국의 여성운동은 굉장히 분리주의가 강합니다. 분리주의가 강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따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97년에 독일의 지겐대학에 교수로 가 있을 때 여성 여학생회에서 와서 나더러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강의를 하기로 했더니 막 프레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교내에. 근데 나를 초대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로일레키 교수가 나한테 정 교수 나는 그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갈 수 없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강의를 소개하는 그 벽보 밑에다가 남성은 출입 금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분리주의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교수가 아쉽네. 나는 못 들어오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서구가 굉장히 분리주의가 강했던데 한국의 여성운동은 함께 그리고 따로를 표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제는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과 따로 해야겠다. 노동운동의 남성들도 보니까 좀 가부장적이더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따로 하자 하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까 경제 불평등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성이 고용이나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나 사회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하지만 그래도 남성들과 필요하면 함께 가겠다. 그래서 여성운동은 독자성을 표방했지만 때로는 시민운동과 비판하면서 연대하면서 같이 갔던 게 이것이 한국의 저는 성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여성운동이 분리주의를 표방해서 지금 굉장히 개인화된 운동으로 소그룹 운동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여전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 유명한 명제는 제3세계에서 제3세계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거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 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부패가 사라지고 평등한 사회가 와야지 그때 여성 문제,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입장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함께 그리고 따로라는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새여성운동의 성과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 영유아 보육법,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호주제 폐지. 거기에서 우리의 운동의 절정은 성매매 방지법과 호주제 폐지였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들이 50년을 싸워서 거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호주제 폐지가 뭔가 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나 취직하고 그럴 때는요.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호적을 내야 됐습니다. 호적을 제출하면 엄마가 친엄마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첩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그 삶이 다 밝혀지고 그거를 통해서 직장에 들어오면 차별을 받습니다. 혹은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예를 들면 호주제 문제점은 집안에서 남자만 호주가 되니까 5살짜리 손자가 호주가 되고 어머니나 70대, 80살의 할머니는 그 손자 밑에 소속이 되는 이런 불평등한 가족 제도가 일본이 만든 게 계속 북한에서도 50년대 없어졌고 일본에서는 이미 일찍이 없어진 제도가 우리는 있었고 그것이 2005년에야 폐지됩니다. 이것을 만든 게 여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방지법. 이것도 사실은 국제적으로 스웨덴과 한국은 성매매를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가 돼서 스웨덴이 국제회의하면 꼭 한국을 부르는데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성매매 여성들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로 30만이 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 들어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그 2배, 3배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고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여성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례직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나게 싸워서 여의도 칼바람에서 정말 시위하러 많이 갔습니다. 또 여성부도 신설된 게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해준 게 아니고요. 여성운동이 열심히 싸워오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를 설득해서 2001년에 신설했고 그것이 지금 여성가족부로 기칭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운동은 상당히 성공을 한 운동으로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여성운동이 이렇게 실현됐으면 여성의 지위가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왜 그래? 제가 한번 국제사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초청받아 갔다 막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여성운동이 굉장히 성공했다. 여성정책이 성공했다 얘기를 했더니 프랑스 정치경제학 대학 교수가 내가 갔을 때 안 그렇던데 너가 그렇게 됐으면 한국 여성들이 좋아졌어야 되잖아 하면서 나한테 이제 그 도전적인 질문을 한 적인데 그러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여성운동이 성공을 했는데 왜 아직 여성의 지위는 높지 않느냐? 그거는 정책 거버넌스의 허약성과 불안정성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여전히 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없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해결할 수 없는데 교육부가 말을 잘 협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여성의 고용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고용노동부가 도와야 되는데 협조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최근에 잼버리도 사실은 부처 간의 협조가 부재한 데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자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경제 불평등이나 임금 격차가 해결될 수 없는데,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은 여전히 속도가 느립니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여성 혐오와도 좀 관계된 가부장적 의식이나 관행이나 문화가 여전히 많이 사회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저희의 생각에 동조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